나의 불가사리 장영희. 모 방송국에서 방영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은 내가 될 수 있으면 빼놓지 않고 보는 TV 프로그램이다. 생활이 어려운 희귀병 아이들을 찾아가 그들의 일상을 취재해서 보여주고 난치병 어린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질의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치료비를 후원해주며 교육과 상담을 연계해주기도 한다. 이유 없이 뼈가 굳어져서 뒤틀어진 몸으로 서서히 찾아오는 죽음을 기다리는 소년이 있는가 하면 꼼짝없이 누워서 개미가 물어뜯어도 눈만 깜빡여야 하는 아이, 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기형으로 밥 한 끼 먹는 것조차 투정인 아이 등이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들이다. 그 프로를 보다 보면 멀쩡히 앉아 TV 보고 있는 내가 미안해져서 그저 무심히 살아가는 나도 전화통을 들었다 놓았다 해가며 얼마 안 되는 돈을 후원하기도 한다. 토요일 밤 늦게 방영되는 프로라서 거의 빠지지 않고 보지만 지난주에는 가족과 함께 어디 다니는 길에 차가 막히는 바람에 방송을 놓쳐버렸다. 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봐야 하는데 내가 시계를 보며 말했더니 동생 남편이 얼른 답했다. 아, 그 희귀병 아이들 프로요. 그런 거 봐서 뭐해요. 보면 가슴은 아프지. 맞아. 어른도 아니고 아이들이 너무 안 됐어. 난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던데.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달랑 그 애 하나 그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뭐 마음 편한 것도 아니고. 동생이 맞장구 쳤다. 늘 남의 말을 들으면 줏대 없이 무조건 동의하고 보는 나는 문득 생각했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다. 사실 그런 애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감질나게 겨우 일주일에 한 명 도와준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이왕이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서 여러 아이들에게 한꺼번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가 더 의미 있을 텐데 말이다. 그건 그렇고 이번 주에도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 월요일 오전은 늘 환자들이 많기 마련이지만 그날은 정말 도떼기 시장이라는 표현으로도 모자랄 정도로 병원 안에 사람들이 파글파글했다. 극장 좌석줄은 빽빽히 놓인 의자는 물론 통로까지 환자들로 가득 차서 내 있을 자리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간호사들은 종종 걸음을 했고 여기저기에서 한숨소리, 불평소리가 흘러나왔다. 1시간가량 내 이름이 대기자 화면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 앞에 어느 아저씨가 간호사를 붙잡고 호통을 치기 시작했다. 주치 좋아하시네. 얼굴 본 지가 몇 달이고 올 때마다 세미나다 출장이다 뭐다 해서 허구한 날 대신이고 마산에서 올라와서 진료실 들어가 숨 2번 쉬면 끝났다고 나가라는데 그나마 의사 코빼기도 못 본 지가 몇 달이라고. 딱히 다른 할 일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대기 환자의 눈길이 그에게 쏠렸다. 이 아저씨는 주변의 눈에 어시겠어인지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급기야 간호사의 멱살을 잡으려는 신호까지 하는 등 사태가 심각하게 발전하는 듯 보였다.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서둘러 그 아저씨에게 다가갔고 아저씨는 반색하며 인사를 했다. 전에 아저씨와 아주머니 남편이 한 병실에 입원한 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 아주머니가 아저씨를 달래면서 말했다. 아저씨 화내지 마세요. 건강이 안 좋아요. 병든 죄인 일하잖아요. 섭섭해도 참으세요. 우리 하나하나이지만 의사에게 그냥 무득이 환자잖아요. 그 아주머니의 중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제풀을 하가 풀렸는지 아저씨는 그냥 앉아 얌전히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난 그 아주머니 말이 참 인상 깊었다. 병든 죄인, 모두기 환자. 의사에게는 환자는 개개인이 아니라 환자라는 모두기 집합체인 것이다. 환자는 그냥 의사라는 업을 수행하는 대상일 뿐 장영희, 김철수 등의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진 개개인이 아닌 것이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학생을 대하면서 이경순, 고서정, 김원민 등 개개인의 아픈 고민,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학생이라는 집합 개념의 추상적 그룹으로 묶기 때문이다. 나 역시 내가 억울하는 교수라는 직책에 더 초점을 둘 뿐 그들이 하나하나 희로애락의 마음을 가진 개별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다. 어디선가 읽은 일화가 생각난다.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바닷가에 아침이 왔다. 어젯밤 폭풍으로 바다에서 밀려온 불가사리들이 백사장을 덮었다. 태양이 천천히 잿빛 구름을 뚫고 얼굴을 내미기 시작했다. 한 남자가 해변을 걷고 있는데 10살 정도의 어린 소년 하나가 무엇인가를 바다 쪽으로 계속 던지고 있었다. 남자가 다가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자 소년이 답했다. 이제 곧 해가 높이 뜨면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불가사리들이 모두 태양열에 죽게 될 테니까 하나씩 바닷속으로. 남자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소년을 보고 말했다. 얘야, 이 해변을 봐라. 폭풍으로 밀려온 불가사리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하는 일이 무슨 도움이 되겠니? 소년은 아닌 게 아니라 생각해보니 그렇다는 듯 잠시 하던 일을 멈추었다. 그러더니 문득 다시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 힘껏 바다를 향해 던졌다. 불가사리는 첨벙 소리와 함께 시원스럽게 물속으로 들어갔다. 소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적어도 제가 방금 바닷속으로 던진 저 불가사리에게는 도움이 되었겠지요. 모두기 불가사리 중에서 요행이 그 소년이 바닷속으로 보내준 그 불가사리는 생명을 건진 셈이다. 그리고 그런 불가사리가 하나씩 둘씩 모이면 결국 모두기 불가사리가 되는 것이다. 가난한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데 그깟 한 명 도와준다고 세상 달라질 거 있나 했던 생각은 모두기 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모두기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아가는데 익숙한 내가 한 참으로 알랑한 생각이었다. 원래 내 계획은 주변의 모두기 사람들, 모두기 학생들 중에서 한 명씩 끄집어내서 나의 불가사리로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모두기 한자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내 소망이다. 에필로그. 희망을 너무 크게 말했나? 인터뷰를 할 때마다 질문자가 내게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이 있다. 신체장애, 암, 투병 등을 극복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이다. 그럴 때마다 난 참으로 난감하다. 그래서 그냥 본능의 힘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의지와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절로 생기는 내공의 힘, 세상에서 제일 멋진 축복이라고 난 그렇게 희망을 아주 크게 떠들었다. 여러분이여 희망을 가지라.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에피소드도 인용했다. 2개의 독이 지 한 마리씩을 넣고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한 후 한쪽 독에만 바늘구멍을 뚫는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 완전히 캄캄한 독 안에 지는 일주일 만에 죽지만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오는 독에 지는 2주일을 더 산다. 그 한 줄기 빛이 독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되고 희망의 힘이 생명까지 연결시킨 것이다. 대학교 2학년 때 읽은 헨리 제임스의 미국인이라는 책의 앞부분에는 한 남자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는 나쁜 운명을 깨울까봐 무서워 살금살금 걸었다 라고 표현한 문장이 있다. 나는 그때 마음을 정했다. 나쁜 운명을 깨울까봐 살금살금 걷는다면 좋은 운명도 깨우지 못할 것 아닌가. 나쁜 운명, 좋은 운명, 모조리 다 깨워가며 저벅저벅 당당하게 큰 걸음으로 걸으며 살 것이다 라고. 아닌 게 아니라 내 발자국 소리는 10m 밖에서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크다. 낡은 목발에 쇠로 된 다리 보조개까지 정그릉 찌그등 아무리 조용하게 걸으려 해도 그렇게 걸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지 돌이켜보면 내 삶은 요란한 발자국 소리에 좋은 운명, 나쁜 운명이 모조리 다 깨어나 마구 뒤섞인 혼동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인생은 새홍치마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흑백을 가리듯
좋은 운명과 나쁜 운명을 가리기는 참 힘들다. 좋은 일이 나쁜 일로 이어지는가 하면 나쁜 일은 다시 좋은 일로 이어지고 끝없이 이어지는 운명 행진곡 속에 나는 그래도 참 용감하고 의연하게 열심히 살아왔다. 그래도 분명 나쁜 운명으로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마 지난 2001년 내가 암에 걸린 일일 것이다. 방사선 치료로 함께 판정을 받았으나 2004년에 다시 척추로 전이 거의 2년 가난한 어립살이 항암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2006년 5월 중단했던 월간지 칼럼 새벽 창가에서로 나는 다시 돌아왔다. 그때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글에서 썼듯이 나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3년 만에 호련히 다시 나타난 것이다. 나는 그게 희망의 힘이라고 떠들었다. 내 병은 어쩌면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경력일 거라고 쓰기도 했다. 췌장암에서 기적처럼 일어나 스티브 잡스를 흉내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어쩌면 삶은 리모델링해서 더욱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전제 조건일지 모른다고도 썼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에 대한 생각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 돌이켜보면 나는 나의 희망 이야기를 스스로 즐겼다. 미국 사람들은 좋은 일을 크게 말하면 공개 속에 떠다니는 나쁜 홀랭이 시샘에서 해방을 놓는다고 믿는다. 난 나쁜 홀랭이 듣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크게 떠들었다. 그런데 난 암이 다시 척추에서 간으로 전이 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난 다시 나의 싸움터 병원으로 돌아와 있다. 살금 조심조심 삶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는데 나는 저벅저벅 큰 발자국으로 소리내며 걸었고 그래서 다시 나쁜 운명이 깨어난 모양이다. 지난번보다 훨씬 강도 높은 항암제를 처음 만난 날 나 무서웠다. 아드레마이신이라는 정식 이름보다 빨간 약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항암제. 환자들의 빨간색을 보기만 해도 공포를 느끼고 한 번 맞으면 눈물도 소변도 하다못해 땀까지도 빨갛게 나온다는 독한 약. 온몸에 매캐한 항물질 냄새와 함께 빨간 약이 내 몸에 퍼져갈 때 체류탄을 맞은 듯 눈이 따가웠다. 그날 밤 문득 잠을 깼다.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옆 침대에서는 동생들이 간병이 놓은 침대 하나에 비좁게 누워 잠이 들었고 쌕쌕 숨쉬는 소리가 들렸다.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에 천장이 흐릿한 얼룩이 보였다. 비가 센 자국인가 보다. 그런데 문득 그 얼룩이 미치도록 정겨웠다. 지저분한 얼룩마저도 정답고 아름다운 이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의 숨소리로 들을 수 있는 이 세상을 깨우고 이렇게 떠나야 하는구나. 순간 나는 침대가 흔들린다고 느꼈다. 악착같이 침대 난간을 꼭 붙잡았다. 마치 누군가 이 지구에서 나를 밀어내듯 어디 흔들어 보라지. 내가 떨어지나. 난 완강하게 버텼다. 이 세상에서 나는 그다지 잘나지도 또 못나지도 않은 평균적인 삶을 살았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그다지 길지도 짧지도 않은 평균 수명을 채우고 가리라. 종족 보존의 의무도 못 지켜 닮은 꼴 자식 하나도 남겨두지 못했는데 악착같이 장년이의 흔적을 더 남기고 가리라.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생각하고 좋은 일 하나 못했는데 손톱만큼이라도 장년이가 기억될 수 있는 좋은 흔적 만들리라. 언젠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느 학생이 내게 물었다. 한 눈먼 소녀가 아주 작은 섬 꼭대기에 앉아서 비파를 켜면서 언젠가 배가 와서 구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비파로 켜는 음악은 아름답고 낭만적인 희망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물이 자꾸 차올라 섬이 잠기고 급기야는 소녀가 앉아있는 곳까지 와서 찰랑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보이지 않는 소녀는 자기가 어떤 운명에 처한 줄도 모르고 아름다운 노래만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녀는 자기가 죽는 것조차 모르고 죽어갈 것입니다. 이런 허망한 희망은 너무나 비참하지 않나요? 그때 나는 대답했다. 아니, 비참하지 않다고. 믿져야 본전이라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든 안 부르든 어차피 물은 차오를 것이고 그럴 바엔 노래를 부르는 게 낫다고. 갑자기 물때가 바뀌어 물이 빠질 수도 있고 소녀 머리 위로 지나가는 헬리콥터가 그 소녀를 구해줄 수도 있다고. 그리고 희망의 힘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듯이 분명 희망은 운명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위대한 힘이라고. 그 말은 어쩌면 그 학생보다는 나를 향해 한 말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 여전히 그 위대한 힘을 믿고 누가 뭐래도 희망을 크게 말하며 새봄을 기다린다.